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국의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요한 것들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잠수함을 잡는 해상 초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공 시간이죠. 영국이 1년 내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새로운 해상 초계기 개발을 위한 의미 있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BAE 시스템스가 태양열을 이용해서 고고도에서 1년 365일 내내 채공할 수 있는 고고도 내구성 무인 항공기 비행 실험에 성공했다고 현재 시각 17일 발표했습니다. PHA-SA-35 고고도 내구성 무인 항공기로 명명된 이 항공기는 호주 남부의 우메라 실험장에서 실시됐으며 기존의 항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채공 기록을 세웠다고 BAE 시스템스는 밝혔습니다. 날개 폭 35m, 그런데 무게는 불과 150kg 수준인 이 무인기는 7만 피트 고도에서 1년간 채공이 가능한 무인기인데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 뒤 이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이 에너지로 프로펠러를 돌리는 방식으로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동력을 얻는 무인기로 설계됐습니다. BAE는 이 항공기 기술을 더욱 확장해서 감시정찰 장비를 장착한 장거리 해상 감시기로 사용하거나 5G 통신 장비를 달아 격오지 지역에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 중계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무인기 기술이 실용화되면 이제 1년 365일 떠 있는 해상 감시기가 등장하게 될 전망인데요. 우리나라도 대북 감시정찰 분야는 물론 배타적 경제 수역 해상 감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 관련 기술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이게 비행기 보이시죠? 정말 아주 날개가 옆으로 깁니다. 날개 길이가 35m. 그런데 이 비행기 총 무게는 150kg인데 이 호주가 지금 발주를 해서 영국의 BAE 시스템스가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해요. 호주는 이제 왜 이걸 발주했냐? 호주 땅덩어리가 워낙 넓지 않습니까? 넓은 데 비해서 인구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즉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운영할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하죠. 그런데 호주는 면적이 국토 면적이 굉장히 넓으면서 또 일종의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가 워낙 감시해야 할 바다가 넓죠. 그래서 그 해상 초계기가 많이 필요한데, 뭐 호주가 최근에 그 MQ-4 그 글로벌 호크를 개조한 트리톤 해상 초계기도 도입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로도 사실은 부족해서 항상 1년 365일 다 떠서 해당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해상 초계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호주 국토 면적이 워낙 넓고 인구는 적다 보니까 기어고지 지역이 너무 많아요. 뭐 당장 미국만 가봐도 사실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일반 뭐 좀 지방도 국도 이런 데로 들어가면은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호주는 더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호주는 이 국토 전역을 이런 그 무인기인데 1년 내내 떠 있을 수 있는 이 무인기에다가 5G 통신 중계기를 달아가지고 국토 전역에서 거기가 사막이라 할지라도 다 5G 통신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호주가 산불이 너무 큰 피해가 있죠. 그래서 산불 감시, 이제 이런 용도로 감시 정찰 용도, 그리고 통신 중계 용도,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것을 보고 우리도 NLL, 그리고 이 북한의 화물 해상 환적 감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NLL에 대한 감시, 그리고 이제 이 해상 초계 업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도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굳이 뭐 우리 정도의 기술력이면 이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프로젝트만 선정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이것을 지정해주면 저는 충분히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NLL 지역을 완전히 상시 감시하고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온 선박이 있는 것들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정찰 임무를 맡기는 것이 어떨까. 또 휴전선 내에서의 감시 정찰 임무, 이게 이제 7만 피트에서 작전을 하니까 글로벌 호크보다 어쩌면 더 높은 곳에 작전을 해요. 한 22km, 23km 고도에서 작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 우리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용자인 인도 공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가 결국 나르는관 테자스 전투기 80세대 양산 계약을 강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가 국영 항공기 제조업체인 힌두스탄 항공과 54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테자스 전투기 80세대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현지 시각 17일 보도했습니다. 이 계약은 테자스 전투기의 개량형인 테자스 마크 1A 80세대를 대당 6,578만 달러, 우리 돈 782억 원에 80세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입되는 이 테자스 전투기들은 노후화가 극심한 미그 21 전투기들을 순차적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인도가 거의 40여 년에 걸쳐 개발한 테자스 전투기는 최대 이륙 중량이 14톤 정도의 경량 전투기로 우리나라의 FA-50과 유사하지만 기동성과 탑재 중량 등 모든 면에서 FA-50보다 떨어지는 수준으로 인도 공군의 재앙으로 불렸던 저성능 전투기입니다. 당초 힌더스탄 항공은 80세대의 항공기 양산 비용으로 70억 9천만 달러, 대당 854억 원을 요구했지만 감사 과정에서 업체 측이 외국산 수입 부품에까지 마진을 붙여서 생산 비용을 크게 부풀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협상이 1년 가까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인도 공군은 테자스 전투기 개발 지연과 신뢰성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라팔 등 외국산 전투기로 해당 사업을 대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무기체계 국산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인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결국 이번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차라리 이 돈이면 고성능 F-16을 대량 구매할 수 있었을 텐데 국산화에 발목 잡힌 인도 공군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 힌더스탄 항공 하고 이 테자스 전투기 양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80세대, 80세대죠. 그런데 이 힌더스탄 항공이 감사원에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엔진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미제 엔진을 수입을 했어요. GE 엔진을 수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건 관급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그 국가에서 사가지고 와서 갖다 줍니다. 그리고 갖다 붙여. 이렇게 해서 이제 총조립을 힌더스탄에서 하는데 이 힌더스탄에서 그런 관급 장비 도입에다가도 마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854억 원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이제 감사원에 걸려가지고 최종적으로는 782억 원에 지금 이제 1년여의 협상 끝에 이렇게 한 70억 원 정도를 다운을 시켰다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782억 원이 됐지만 이것도 F-16보다 훨씬 비싼 돈입니다. 그래서 이 80세대의 이 테자스 전투기를 살 돈이면 사실은 F-16 한 100대는 살 수 있었겠죠. 정말 이 인도 공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 한국이 뭐 FA-50 또는 뭐 KF-X를 만드는 거 외국에서 봤을 때 야 FA-50 저 돈이면 뭐 좀 이런 전투기 그 여러 대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KF-X 저 돈이면 F-35 수백 대로 도배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인도 공군을 우리가 마냥 비웃을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여기도 참 이 국산화의 사정은 있겠다. 우리를 비유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보면 야 그거 왜 하냐 차라리 F-16 하지 라는 그런 생각. 혹시 주변국들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전투기의 꿈을 꼭 이뤄야 하는 어떤 그 당위성은 뭔가, 그 가치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과 이 가치의 차이의 갭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우리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도를 보면서 문득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공모함은 원자력 추진 방식을 선택할 것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항모 건조가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가 극심한 노후화와 연이은 사고에 시달리고 있는 애드미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의 후속으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검토하고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이것이 실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포브스가 현지 시각 16일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현재 러시아 정부가 현지 조선소들이 제안한 두 가지 항공모함 설계안인 스톰과 라만틴을 검토 중이라며 두 가지 설계안 모두 원자력 추진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로젝트 23002로 불리는 스톰은 만재 배수량 9만 톤에 길이 343m에 이르는 대형 항공모함이며 프로젝트 114302로 불리는 라만틴은 배수량 9만 톤에 길이 350m에 달하는 대형 항공모함으로 둘 다 미국의 초대형 항공모함에 필적하는 크기를 갖췄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항공모함에 최대 9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를 스키 점프대 방식으로 발진 방식으로 개조하는 안과 기존의 미그 29K를 대대적으로 개량한 4.5세대급
함재기를 별도 개발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브스는 러시아가 새로운 항공모함을 건조하더라도 작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크레인 붕괴와 화재로 대파된 쿠즈네초프를 어떻게든 복원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의 제재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는 러시아가 과연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원자력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저는 러시아가 이 항공모함을 실제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 지금 러시아 경제력이 이 정도 안 되는 거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기술력이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말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쌍벽을 이루는 이 군사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9만 톤, 길이 350m에 이르는 항공모함을 만들면서 역시나 발진 방식이 스키점프대예요. 미국처럼 사출기, 즉 캐터펄트를 통해서 쏘아주는 방식이 아니다 이겁니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이 캐터펄트 방식의 사출기 방식의 항공모함을 개발해서 사용 중인데, 어떻게 그로부터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러시아가 거의 미국과 동격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러시아가 또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무한 동력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아직도 또 스키 점프대를 할 수밖에 없을까? 지금 현재 이제 이 카타펄트 사출기 방식의 항공모함은 미국의 모든 항공모함과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 이렇게 뿐이죠. 샤를 드골 항공모함도 원자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출기 기술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사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우리 한국형 항공모함 그 거조 타당성 연구, 제 연구 용역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우조선해양하고 의논을 해봤을 때 역시 이 사출기 기술은 미국으로부터 사와야 된다라는 결론이 그때 있었어요. 야, 그런데 우리가 사오는 건 그렇다 치고 러시아가 아직도 또 차세대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이런 사출기 방식이 안 된다. 결국 미국이 그만큼 대단하다. 둘째, 러시아가 이렇게 항공모함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대형 항공기를 띄울 수는 없다. 사출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형 전자전기나 대형 조기 경보기나 이런 것들을 운용할 수 없는 항공모함은 결국은 미국 항공모함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중국이 사출기 방식의 항공모함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중국이 성공을 할지, 사출기가 성능이 제대로 안 나와서 쏘긴 쐈는데 제대로 못 쏴줘가지고 그냥 항공기가 이륙을 못하고 바다에 꼬꾸라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이야, 사출기 정말 어려운가 봅니다. 아무튼 러시아, 저는 이 항공모함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